자, 그럼 권순우 취재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뉴스는 항상 있습니다. 제가 잘릴까 봐 걱정인 거지. 그러니까 뭐 분위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뉴욕 증시도 휴장을 했으니까 네. 뭐 우리도 쉬고 미국도 쉬고 해가지고 뭐 지난주 금요일 증시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단은 그 뉴스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란 쪽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거기야 뭐 트럼프 말 한마디에 오락가락하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란 쪽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하는 말이 오히려 협상의 가장 큰 리스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금리 소식을 세 번째로 좀 전해드릴 건데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시장에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끝끝내 바라지 않았던 금리 인상 시나리오도 이제 전문가들은 좀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거 뉴스 전하기에 앞서서 누가 어제 같이 보내줬길래 모건 스탠리에서 베라루빈을 가격을 분석해 보면은 네. 누가 가격의 비중이 높은가라는 얘기인데 MBL71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전체 가격이 780만 달러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200만 달러가 메모리입니다. 거의 4분의 1 이상이 메모리를 그래요?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GPU를 제외하고는 가장 비싼 부품, 압도적으로 가장 비싼 부품. 그 다음으로 비싸진 거 보면은 PCB가 많이 비싸졌고, 예. 비싸진 그 상승률 보면요. MLCC가 그 다음으로 비싸졌고, 예. 어허. 그 삼성전기, 타 우리 네네. 거네. 이수페타시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죠. 뭐 이런 식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괜히 올라간 게 아니다. 네. 그러네요. 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셜에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거는 위대한 합의, 빅딜이거나 합의 불발, 노딜일 것이다. 그래서 불발이 될 경우에는 전장으로 들어가 공격이 재개될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강력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이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본인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게 약간은 좀 협상 이번 전쟁의 성과가 별로 안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란한테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이란하고 좀 화해하라고 종용하는 너희들 중동 국가들이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사우디, UAE, 카타르, 파키스탄, 터키,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등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주변국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 그런 협정인데요. 네. 아브라함이라는 게 이쪽 중동의 종교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이슬람교가 모두 아브라함을 그렇죠. 이제 조상으로 삼아서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후세에 와가지고 종교적으로 좀 달라지긴 했지만 우린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가지고 지금 가입이 돼 있는 데는 뭐 아랍에미리트하고 바레인 그리고 모로코, 수단, 카자흐스탄 요런 데들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란하고 협상해 줄 테니까 협상을 하라고 얘기하는 너희들 그쪽 중동 국가들 아브라함 협정 가입해 갖고 이스라엘이랑 친하게 지내라는 네. 카드를 어쩌면 네타냐후한테도 보여주고 있는 카드이자 미국 국내 정치에도 보여주고 있는 카드이고 전 세계를 향해서도 자신이 평화의 대통령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카타르가 즉시 서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하고 다른 국가들도 따라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 쪽에서도 처음인 것 같아요. 협상이 진전을 했고 의제의 상당 부분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 서명이 임박했다는 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의 정치와 의사결정에
제도적 불안정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라는 결정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미국은 보니까 스스로 결정을 하더라도 이게 그 꼭 확정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그 과거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 오바마 대통령과 맺었던 핵 합의를 폐기한 것과 그리고 올해 2월에 핵 협상 도중에 공습한 전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 지금 자기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에 60일간 세부 사항에 대해서 합의할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통화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어쩌면 지금 되게 전쟁 양상과 합의 양상이 이상하게 된 게 호르무즈 해협 재개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는 전쟁의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전에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재개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무료로 재개하는 안건. 그러니까 원래 전쟁 전에 이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호르무즈를 열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아젠다가 되면서 미국 쪽에서는 열 거다라고 얘기는 좀 하고 있는데 그 아까 전에 좀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었고 이 사람이 좀 얘기한 것 중에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조건으로 개방이 되는가 선박을 통과할 때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단어 사용에 신중해야 된다. 이게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나 수수료를 뜻하는 아바레즈라는 단어는 틀렸다라는 거고 비용에라는 뜻의 하진에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이게 이쪽 용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통행료를 받는 게 아니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거니까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전에도 안전하게 다녔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라카 해협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랑 비슷하긴 한데 말라카 해협 인근에 뭐 해적을 퇴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표를 세운다거나 거기에 대한 비용들을 건 바이 건으로 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좀 기금 형태로 좀 내는 게 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란에서는 아직까지 포기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트럼프와 이란이 그래도 꽤 여러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서 다시 뭐 여러 번 우리가 속긴 했습니다만 다시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오늘 장에서 우리 시장의 약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두 번째 상품은 이제 내일부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이 네네. 왜요? 두 번째 상품은이라고. 두 번째 뉴스가 상품 관련한 뉴스다 보니까 완전히 금융상품 전성시대가 됐는데 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관련해서 지난주에 좀 소개를 드렸잖아요. 역시 3%의 홍보의 힘 거의 6천억 한도 중에 5천억을 하루 만에 소진을 했고 이제 오늘 완판이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첫날 완판이 안 됐던 거는 국민성장펀드? 다 안 됐어요? 남겨놨습니다. 일부러? 하루에 다 팔면 안 되니까 그거를 좀 남겨놨는데 하루 만에 87.3%가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 내부에서는 야 이거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라는 반응이고 하반기에 추가 물량 편성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나라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재부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흥행 배경은 그 20%까지 손실 보전해 주는 것과 세제 혜택이 많다는 거 그리고 일반인들이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기술 상장사나 메자닌 같은 형태를 펀드 형태로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괜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금융상품 쪽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삼전닉스가 기초자산으로 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이번에 나옵니다. 지금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팔릴까봐 지금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에서
홍보하지 마라. 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투자 유의를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상품들은 8개 운용사에서 그 플러스 레버리지로 14개 상품이 있고 네. 그 인버스로 네. 2개 상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당국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는 단기 투자성 상품이다.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을 이제 오래 들고 있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ETF가 안전한 상품이라고 좀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ETF는 그냥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바구니죠, 바구니. 네.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가 달라지는데 레버리지 상품은 당연히 위험도가 높은 네. 상품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20% 올랐다가 20% 떨어지고 20% 오르면 네. 4% 손실 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똑같이 기초자산이 20% 하락을 할 때 40% 하락을 하기 때문에 40% 하락하고 40% 상승을 하면은 16% 손해를 봅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저가 중학교 때 기술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주식은 완전히 사기다. 네. 10% 올랐다 10% 떨어지면은 똔똔이 안 되고 손해를 본다. 네. 그쵸? 100이 그쵸. 있었는데 10이 올라가면 110이 됐다가 네. 10%가 떨어지면 99가 되죠.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해다. 그리고 10%가 떨어지면은 90이 되는데 10%가 오르면 99가 되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손해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애들을 패는데 와 제가 그때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주식은 사람 멘탈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본인이 그렇게 말아붙으셨구나. 알아먹은 거죠. 예. 근데 레버리지 상품이 이런 성격이 좀 있다라는 거고 이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이상 기본 예탁금을 예치를 해야 되고 일반 교육을 1시간, 심화 교육 1시간 등 사전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 금융상품에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홍콩을 기반으로 하는 CSOP 자산운용이 하반기에 홍콩증권거래소에 코스피 200 ETF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에는 삼성전자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1개씩 돼 있고 삼성전자 곧버스 인버스 곱하기 2 네. ETF가 상장이 돼 있는데 코스피 200 상품이 상장이 되는 거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지금 전 세계의 한국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고 코스피 200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출시하려고 그러는 이제 홍콩에 네. 상장을 시키려는 증권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80%가 올랐잖아요. 네. 이 정도면은 단일 상품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미국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위해서 SEC에 상장 신청서가 접수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라운드 힐 메모리라는 ETF 상품인데 이거 라운드 힐 메모리라는 ETF를 2배 추종하는 상품이 지금 신청이 돼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리 힐 ETF가 좀 유명하죠. 이름 자체가 아마 D램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티커 자체가 D램인가 그럴 거예요. 예. 메모리 ETF. DRAM. DRAM.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레버리지까지 내놓는다 이런 거죠. 예, 예. 네. 요 그 라운드 힐 메모리가 삼전 하이닉스가 48% 비중으로 있고 그리고 마이크론이 26%, 샌디스크가 5% 들어가 있어갖고 네. 그냥 D램 회사들로 쭉 깔려 있는 ETF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상품에 더블 레버리지 상품을 또 출시를 한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미국 그 증권사와 협업을 해가지고 삼성증권이 해외 주식 해외 개미들 들어올 수 있게 네. 증권회사 만들어 놓은 거 있고 하나증권이 지금 푸트증권 푸트증권이죠. 이랑 네. 같이 해서 중국 개미들 네. 한국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역대급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삼전 하이닉스만 일주일 동안 10조 원 이상 팔아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서 같은 기간에 14조를 순매도를 했는데 그중에 10조 6천억이 삼전 닉스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의 주식 보유 비중이 36%에서 39%로 3% 포인트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은 그렇게 돈 팔고 주식 팔고 떠났는데 예, 예. 비중은 올라가는 거죠. 그 왜 그래?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 오른 거예요. 어? 주가가 엄청 올라가지고 예전에 1,000원에 샀는데 2,000원이 돼가지고 500원어치를 판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장 전체가 올랐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시장 전체에서 외국인 비중이 어쨌든 팔고 나갔으니까 네, 네. 그 자리를 우리 개미들이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게 예, 그렇네요. 예. 외국인 비중이 늘 수가 없지. 왜 그게 늘지? 우리 개인들의 비중도 늘어났을 거고 같이 늘어났을 우리 기관들도 테니까. 외국인 네, 네. 팔았으니까. 근데 외국인 비중이 왜 늘어나지? 왜 신기하네? 근데 비중적으로 늘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 예를 들어 40% 갖고 있다가 예, 예. 옛날에 뭐 3,000대 40% 갖고 있어요. 주식 많이 올랐어. 그래서 안 팔고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40%겠지. 근데 팔고 나갔잖아. 그럼 30 몇 %가 되든 이렇게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죠. 우리 시장 전체 비중인 거니까. 그렇지 않나? 오, 예리하신데요? 네. 아니 그렇죠. 근데 뭐 저도 미처 생각은 못 해봤는데 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유 비중을 원래 더 줄였어야 되는 거를 덜 줄였다라는 것 정도로만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부분은 숫자를 한번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럴 수는 있겠죠. 기가 막히게 그 양반들이 팔긴 팔았는데 기가 막히게 우리 시장에서 진짜 많이 오른 주식만 유일하게 갖고 있고 그냥 비슷하게 있는 나머지 종목들은 아예 안 갖고 있어. 이러면 잘하면 엄청 팔았어도 그렇죠. 네. 비중이 잘하면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네네. 몇몇 종목들만 우리 시장에서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으면 아니면 저건 어떨까요? 이게 제일 비중 큰 거를 좀 일부 팔고서 네. 그 돈의 일부를 다른 걸 샀을 경우. 외국인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좀 있긴 있습니다. 하이닉스 비중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네. 하이닉스를 더 이상 펀드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네. 하이닉스를 사는 대신 스퀘어를 사서 네, 네. 뭐 그런 경우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데 비중이 다 차버려가지고 삼성전자를 매도하면서 삼성물산을 사고 사죠. 뭐 이런 네. 경우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말이 돼. 아니 혹시 그 비중은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비중 중에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우리가 그러니까 카운팅을 할 수가 그렇겠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어쨌든 늘었다는 거죠. 예, 엄청 늘었습니다. 3% 포인트 이상 네. 늘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숫자를 네.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게 자기들이 주식을 한도를 넘겨갖고 팔아야 되는데 네. 차마 못 팔아서 지금 연금위원회 열어가지고 비중 늘리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 펀드 중에는 되게 다양한 펀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 손절의 라인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익절 같은 경우도 네.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라도 좀 덜 줄였기 때문에 비중이 늘었다라는 정도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프로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또 네, 추가로 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또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지금 반도체 호황 때문에 역대급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역대급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원화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수지로 돈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돈보다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은 상황인 건데 더 많은 상황에서도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은 더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얘기가 왜 하는 거냐면은 환율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네. 환율의 레벨이 지금 걱정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유동성이 부족해서 우리가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그렇죠. 네. 이 지금 원화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는 거냐. 네. 라는 고민이 되는 건데 그러면 아니라 원화가 이렇게 약해지면은 뭐 수출 기업들은 유리한데 그러니까 우리의 내수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원화 방어를 하는데 돈을 쓸 것이냐 차라리 환율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우리 반도체 호황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면 차라리 그 돈을 조금 더 힘든 분들을 지원하는 데 쓸 것이냐 네. 이런 정책적 이슈로 번지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환율 문제를 이야기할 때 야 이거를 그러니까 환율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좀 어쩌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워낙 강해서 그런 거고
외국인들이 파는 것도 주가가 워낙 올라서 그런 거라 네. 그러면은 외국인이 매도하는 걸 걱정할 게 아니라 이 환율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또 권 기자에게 이 바보들 어쩌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몇 개만 좀 해명을 좀 하자면 이게 이 댓글에 바보들도 많아. 금액 기준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야, 금액 기준인 걸 누가 모르냐? 지금 금액 기준 얘기하고 있잖아. 처음에도 금액 기준이고 지금도 금액 기준이야. 비중이라는 거는 주식수 기준이 아니고 그걸 우리가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한국 비중이 자동적으로 늘었다는 이야기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니까. 자기 전체 외국인들 갖고 있는 것 중에 한국 비중이 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늘었다고. 네. 이 사람들아. 걔네가 한국 주식 얼마큼 갖고 그걸 있는지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알아? 없는데. 나도 그 생각 잠깐 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거 아니고 여튼 가능성은 엄청 돈을 그러니까 저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40% 외국인들이 40%또 갖고 있었고 기관 20%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네.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거 가운데 진짜 걔네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만 엄청 오른 거죠. 그래서 엄청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 오른 주식들, 그러니까 다른 애들 20% 30% 올 때 얘네들은 300% 400% 오른 것만 갖고 있어서 걔네들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약간 늘었을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 그렇죠. 비중이 정리한- 우리 시장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꽤 커졌을 테니까. 옛날에는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이 전체의 20%였다면 지금 50%쯤 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팔고 나갔어도 비중이 늘었을 수 있죠. 그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유일하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관리가 잘 된 쪽은 비중이 네. 늘고 포트폴리오 관리가 안 됐으면 줄고 그 측면에서는 그럴 수는 있죠. 이런 걸로 내가 그 쌀아야 부분은 우리 권 팀장님이 추가적으로 좀 알아봐 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맨날 바보 취급받는데 한 번 바보 취급받았다고 이제 긁혀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아니, 말 되는 얘기를 해야지 자꾸. 네, 알겠죠, 여러분? 네, 이런 걸로 우리 싸우지 맙시다. 네, 세 번째 뉴스가 세 번째 제일 뉴스. 중요한 뉴스일 네. 수 있는데 별로 탐탁치 않은 뉴스여가지고 마지막으로 밀어놓고 시간도 좀 줄였습니다. 그 한국경제신문에서도 내용이 나왔고 머니투데이에서도 내용이 나왔는데 각각 다른 경로로 서베이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오늘 28일에 그러니까 내일 모레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특별히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전망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이제 내일 모레는 2.5%가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올해 하반기 7월 인상 전망이 그러니까 일단 한국경제신문 기준으로 해서는 응답자의 55%가 7,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7월 인상 전망이 35%, 8월 인상 전망이 20%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금리도 따라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물가는 올라갔는데 경제가 안 좋을 때가 제일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올해 한 2.5%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거보다 올라갈 수도 높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은 2% 후반대에 달할 거라는 전문가가 80%였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오늘 7월부터 시작돼서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응답자의 45%는 올해 말 기준금리가 연 3%까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는 두 차례 인상을 네. 이야기한 거고 2.75%를 예상한 전문가는 7명이니까 35%. 그러니까 연말까지 2.5%에 머물 거라고 응답했던 동결을 답한 사람은 20%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 이상이라는 사람이 거의 45 더하기 35니까 거의 80%에 달했고 두 차례 인상도 45%에 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머니투데이가 채권시장 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도 이번 28일 금통위에서는 2.5%로 동결을 할 걸로 보이는데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까지 오를 거라고 전망했던 전문가가 6명, 10명 중에 6명이라는 거고요. 2.75%까지 오를 거라고 관측한 사람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뭐 최소한 한 차례 두 차례는 무조건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 두 기사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특별한 차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뭐 설문 네네. 대상이 달랐는데 뭐 7월쯤에 한 번 올리는 거는 무조건 올리는 거고 그리고 연말에 2번 올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네. 그게 7월 달에 한 번 올리는 걸 기정사실화 하면서 한 번 조금 더 지켜보고 2번 올릴 거냐 네. 아니면 지금 딱 봐도 2번 올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 얘기를 그 박병창 이사님 봐도 이렇게 밖에서 있을 때는 계속 얘기는 했습니다. 네. 이게 금리를 좀 올릴 때가 된 것 같은데 금리를 올리면은 시장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서로 감이 있는 분들끼리는 이거 금리 한번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성장률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네. 물가가 올라가는 게 있는데 성장률이 좋으니까 네. 이거는 명분이 되잖아요. 네. 성장률이 안 좋으면 스태그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를 더 우선시할 거냐의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성장률도 좋고 물가도 좋고 그러면은 금리를 안 올려야 될 네. 이유가 좀 없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일단 시장에는 악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아요. 금리 올라가도 예. 시장 강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금리 업, 금리 업. 네, 시장 그렇게 약해지지 않습니다. 예.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환율하고 같이 마찬가지인데 그 시장 관련한 얘기는 이따 박 이사님께 좀 더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아까 환율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금리를 올려도 괜찮을 정도로 경제 성장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 성장률을 지탱하는 거는 사실 내수가 아니라 수출이기 때문에 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내수라든지 아니면 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나라 체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믹스를 할 때 그래도 좀 괜찮은 믹스가 되는 상황이다.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네. 그런 상황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나저나 큰일 났네. 이제 왜요? 광고해야 되는데 아까 승질을 하도 내놔갖고 이거 광고 오늘 효과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제 와서 네, 오늘 사과하시죠. 잠깐을 못 참고 제가 정용진 회장님도 오늘 사과한다는데 말 조심하세요. 정영진 프로님도 사과하십시오. 금리 업, 금리 업, 주식 업. 자, 이 예전의 시장과 난 달라졌다. 네. 예, 금리가 오른다고 반드시 떨어지는 거 아니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금리도 업로드. 우리 이제 약간 좀 화날 때는 네. 저 매운 거 먹으면서 좀 이렇게 확 한번 풀어야죠. 스트레스 받을 때. 정 프로님 네. 열받으면 냉풍기라 그러는데요. 열받으면 냉풍기에 그 냉풍기. 야, 일단 쭈꾸미부터 가겠습니다. 일단 쭈꾸미 먹고 시키면 되니까. 일단 네. 그 머리로 화나는 열을 먹는 걸로 그 배출하면은 그렇죠, 좀 가라앉아요. 그렇죠. 네. 희한하게 가라앉더라고. 쭈꾸미. 그래서 이번에는 최선당 쭈꾸미입니다. 최선당 쭈꾸미. 근데 이거 많이 매워요? 한번 드셔보세요. 많이 매워. 어때요? 저는 좋아하는 매운맛인데 이조 기자한테 매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두려워서 제가 맵찔은 네, 매운 거 먹으면 땀이 삐질삐질 정도가 아니라 흥건하게 나는 정도라서 맛있어.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쭈꾸미 탱글탱글하네. 여기 워낙 맵찔이에요. 맵다. 맵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좋아하는 매운맛입니다. 아프다. 자, 여기 최선당에서 나온 쭈꾸미 9인분 갑니다. 네. 일단 오동통하고 쫄깃함이 살아있는 식감으로 가고요. 일단 진짜 쫄깃합니다. 말씀하셨던 오동통도 입에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네요. 야, 근데 밀키트인데 이렇게 쭈꾸미가 쫄깃쫄깃 탱글탱글할 수 있나? 그러네요. 일단 양념 쭈꾸미 여기 그 쭈꾸미에는 쌀떡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쌀떡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확실히 손바닥을 내미니까 잘 보이네. 괜히 하는 게 아니었어. 네. 향을 배가시켜줄 수 있는 대파, 그렇죠. 대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쌀떡, 쭈꾸미, 대파 3종 올인원으로 그냥 집에서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저 가열만 하시면 되고 네. 아니면 캠핑 가실 때도 좋습니다. 예, 캠핑장에서도 그냥 삼겹살만 먹으면 느끼하거든요. 네, 이런 쭈꾸미로 깔끔하게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요 쭈꾸미는 저 소주 안주로도 많이 드시는데 밥 반찬 괜찮고요. 소주 안주 괜찮습니다. 네. 와 이거 진짜 소주 안주로 끝내주겠네. 그리고 남은 양념 이걸 이렇게 볶음밥 하셔갖고 거기 네. 이제 혹시 되시면 양파 아주 다지고 그 다음에 좀 당근, 이 볶음밥에 당근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김가루 싹 한번 뿌리면 끝. 네, 그렇게. 진짜 맛있게 매운 맛이에요. 네. 맛있게 매운 맛이에요. 그 왜 뭐 울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저는 네. 저는 이 정도 맵기를 잘 먹지를 못하긴 하는데 원래 근데, 왜 맵찔이에요? 맛있는 매운 맛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고통스러운 거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맛있는 매운 맛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개가 가는 거죠? 세 팩 가고요. 620g. 한 팩당 한 3인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네. 예, 그래서 총 9인분이 갑니다. 37,900원에 쭈꾸미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아, 요거 떡볶이 여기 저 집에 쌀떡 같은 거 있으시면 추가로 더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이거 떡 들었는데 예. 맛있어요. 예, 그러니까 떡 더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자, 요렇게 매우면 떡 더 넣으시면 되겠네. 저는 근데 여기다가 그 뭐 돼지고기 같은 거 볶아서 넣으면 진짜 더 맛있어요. 아, 돼지고기. 네. 그거 그렇지. 너무 번거로운가? 쭈삼. 쭈삼처럼. 예, 예. 그렇지. 이런 거는 그냥 좀 싼 거 사갖고 쭈꾸미 삼겹살. 삼겹살이면 더 좋고 없으면 그냥 저 전지도 괜찮습니다. 네. 먼저 그 프라이팬에 한번 약간 타듯이 네네. 살짝 예, 볶아갖고 여기다 추가하시면 진짜 와, 맛있겠네. 진짜 맛있겠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뜨겁게 드셨으면 시켜야죠. 시켜야죠. 예, 냉풍기. 제가 요거 있거든요. 예. 진짜요? 작년에 샀어요. 오. 네. 이 같은 제품이 거의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네, 요거 샀는데, 요 냉풍기가 여름에 이제 에어컨이 좀 부담되잖아요, 네. 가격이. 그래서 요것도 맞나 모르겠는데, 안에다가 저 물통에 그 아이스팩 같은 거를 한 2개 빠뜨려 놔요. 네. 오. 그러면 진짜 시원한 바람 잘 나옵니다. 저거 써보신 분은 아실 텐데. 속에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저 물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물이 그 뭐 모기장 같은 데를 싹 통과하면서 네. 기화열로 식히는 거거든요. 바람이 이제 그 물 증발되면서 열이 많이 뺏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열을 뺏어 가고 그러면서 방이 전체 시원해지는. 이게 제가 보니까 아까 에어컨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이게 방이 한 3칸 정도 되면은 올인원 에어컨이 다 들어가질 않아요. 맞아요. 근데 에어컨을 사면은 뒤에 실외기를 달거나 더운 공기를 빼주는 파이프를 연결해야 되는데 자바라 같은 거에. 네.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연결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딱 좋겠네요. 네. 난 이거 맨 처음에 브랜드는 엔비디아에서 나온 줄 알았어. 네, 누비아. 네, 누비아에서 나왔고요. 기완행식. 요거 하여튼 물통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아이스팩 한 2개 집어넣으면 진짜 시원한 바람 잘 나옵니다. 한 7시간은 갑니다. 냉풍기계 엔비디아네요. 냉풍기계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 지금 그 데이터 센터도 열 식혀야 되잖아요. 네. 그쵸. 요 냉풍기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거 많이 사겠네요. 네. 자,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고 요거 AI 테마에 같이 올라가면 되네요. 네. 소음? 네, 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 집에 쓰는 거는 소음 그렇게 없는데. 네, 소음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그냥 거의 선풍기라고. 선풍기 보면 되죠. 느낌, 선풍기 선풍기인데, 정도예요. 예. 거기서 물이 좀 나와서 그걸로 식혀준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 냉풍기까지 필요하신 분들 요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권 팀장님. 원래 시청자분들과 싸우면은 정프로님도 욕을 먹는군요. 저요? 먹어야지. 네, 저는 뭐 자주 싸우니까 시청자들하고 괜히 욕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또 서로 이런 투닥투닥 하면서 정 드는 겁니다. 그렇죠. 약속대로는 한 번씩 하고. 자,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봐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